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기법 연구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수질 정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복잡한 펌프와 파이프가 얽힌 그런 하수 처리장, 뭐랄까 일종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학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비용도 엄청나고 무엇보다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도시랑 농경지에서 쓸려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오염물질, 그 비점오염원까지 처리하기는 역부족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인공습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수억 년간 완성한 그 정화 시스템을 빌려오는 녹색 인프라죠. 단순히 물만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우리 주변 경관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기계랄까요? 자, 그럼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떻게 자연의 지혜를 정교한 공학으로 구현해내는지 그 설계부터 운영의 비밀까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기계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연못이나 갈대밭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토양,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군단이 24시간 내내 협업하란 초정밀 정화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공장의 운영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해부하고 있죠. 그 보이지 않는 공장,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오염된 물이 인공습지라는 공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공장이 시작되나요? 가장 첫 단계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입니다. 좁은 관을 통해 들어온 물이 넓은 습지로 확 퍼지면서 흐름이 느려지는군요. 네, 거의 멈추다시피 느려지죠. 물이 잔잔해지니 더 이상은 힘이 없어서 들고 있던 무거운 짐, 즉 흙먼지나 모래 같은 부유물질들을 바닥으로 툭툭 내려놓게 됩니다. 아하. 이게 바로 침전 현상인데 과학적으로는 스토크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수생식물의 줄기나 잎들이 촘촘한 커튼처럼 물의 흐름에 저항을 더해주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 붙잡아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속도를 늦춰서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히는 거군요. 마치 그 흐린 흙탕 위를 가만히 두면 아래부터 맑아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이 자갈이나 모래로 채워진 바닥, 저희는 이걸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질층을 통과하면서 한 번 더 걸러지는 여과 효과도 있습니다. 필터처럼요. 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필터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습지 초입에 전처리조라는 일종의 진흙바치를 둡니다. 큰 덩어리들은 여기서 미리 다 걸러내서 본 습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예비 공정이죠.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덩어리들은 그렇게 속도를 늦추고 필터로 걸러내는군요. 이건 이해가 쉬운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녹조를 일으키는 주범인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료들 말이죠. 이런 화학물질들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공습지의 진짜 주인공, 미생물 군단이 등판합니다. 특히 질소 제거는 아주 정교한 2단계 미생물 릴레이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릴레이 경주요? 네, 1번 주자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좋아하는 질산화균입니다. 이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받아서 질산성 질소라는 형태로 바꾼 뒤에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죠. 잠깐만요. 그럼 1번 주자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달려야 하는 거네요. 물 표면 근처 같은 곳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주는 2번 주자는 정반대입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을 선호하는 탈질균이죠. 이들은 산소가 부족한 땅속 깊은 곳이나 미생물 마간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산성 질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질소가스로 분해해 공기 중으로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기체로 만들어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만 물속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겁니다. 이 두 팀의 완벽한 협업이 필수적이죠. 와, 잠깐만요. 그럼 질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산소가 넘치는 공간과 산소가 아예 없는 공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연못 안에서 동시에 가능하죠?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자연의 위대함이자 인공습지 설계의 핵심입니다. 물과 공기가 만나는 수면 근처는 산소가 풍부해서 1번 주자인 질산화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물밑 퇴적층이나 자갈 속 깊은 곳은 산소가 차단되어서 2번 주자인 탈질균에게 완벽한 환경이 되죠. 인공습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환경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는 천재적인 시스템이 셈입니다. 그렇군요. 질소는 미생물들의 팀플레이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낸다. 그럼 또 다른 골칫거리인 포스포러스라고 하죠. 이는 가스로 만들어서 날려보내나요? 이는 질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스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는 주로 어딘가에 들러붙는 성질을 이용하죠. 흙이나 자갈 같은 기질 표면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하거나 이걸 흡착이라고 하고요. 네, 흡착. 또는 물속의 칼슘이나 철 같은 금속 이온과 만나서 돌멩이처럼 무거운 물줄로 변해서 가라앉게 만듭니다. 침전이라고 하죠. 아, 이는 잡아서 가두는 방식이군요. 그렇다면 어떤 흙, 어떤 자갈을 쓰느냐에 따라 인 제거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일반 모래나 자갈은 인을 붙잡을 수 있는 팔이 몇 개 없어서 금방 포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요즘에는 아예 처음부터 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한 제올라이트나 제철소에서 나오는 제강 슬래그 같은 기능성 소재를 필터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인 전용 덫을 놓는 거군요. 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덫을 놓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사실 갈대나 부들 같은 식물들이 오염물질을 꿀꺽꿀꺽 마셔서 정화하는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식물이 직접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 몸을 키우는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정화 과정에서 보면 일부일 뿐이고 사실상 일시적인 저장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인 저장이요? 네. 왜냐하면 그 식물이 죽어서 썩으면 애써 저장했던 질소와 인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늦가을에 식물들을 베어내서 밖으로 꺼내주는 수확 작업, 즉 쓰레기 분리수거가 왜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식물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럼 식물의 진짜 역할은 뭔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는 건가요? 식물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슈퍼스타들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무대 감독이자 서포터입니다. 서포터요. 네, 식물 뿌리가 땅속으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거든요. 덕분에 산소가 부족한 땅속 깊은 곳에서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질산화균 같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VIP 존, 즉 근권이 형성됩니다. 또 그 수많은 잔뿌리들은 미생물들이 단단히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즉 생물막이 되어주죠. 와, 식물이 없으면 미생물 군단이 제대로 활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관점의 전환인데요. 식물은 오염물질을 먹는 해결사가 아니라 미생물 해결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인공습지를 만들 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를 보니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더군요. 네, 물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유수면형입니다. 자유수면형이요? 네, 이름 그대로 물이 땅 위로 노출되어 흐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연습지의 모습이죠. 경관이 아름답고 새나 물고기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렇게 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여름에 모기 같은 해충이 생길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또 넓은 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두 번째 방식인 지하 흐름형입니다. 지하 흐름형. 네, 자갈이나 모래로 채워진 인공지층 아래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겉에서는 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악취나 해충 걱정이 없고 땅속이라 겨울에도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화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거대한 정화 필터를 묻어두는 거군요.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 막히면 어떡하죠? 땅을 다 파낼 수도 없고 유지 관리가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지하 흐름형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번 막히면 해결하기가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조의 역할이 지하 흐름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어떻게든 큰 찌꺼기들이 본 필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지하 흐름형은 다시 물을 수평으로 흘려주느냐, 수직으로 흘려주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수평 흐름은 물이 천천히 옆으로 흐르면서 산소 없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서 질소를 가스로 날리는 탈질에 유리하고요. 수직 흐름은
샤워기처럼 물을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수가 물과 섞이기 쉬워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질산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 듣고 보니 뭔가 딱 떠오르는데요. 아까 그 질소 제거 릴레이 경주에서 1번 주자는 질산화에 강하고 2번 주자는 탈질에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 방식을 순서대로 붙여놓으면 그야말로 최강의 질소 제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전 세계적인 대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앞단에 수직 흐름형을 두어서 1번 주자가 암모니아를 질산성 질소로 확실하게 바꾼 뒤에 바로 뒷단에 수평 흐름형을 연결해서 2번 주자가 이걸 남김없이 질소가스로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연결하면 질소 제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인공습지는 그냥 땅 파고 물 채우고 식물 심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네요. 이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아주 강조하던데요. 성공적인 인공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공학적 계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 핵심 설계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리학적 체류 시간, HRT라고 하는데요. 수리학적 체류 시간.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습지 안에 충분히 머무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마치 고기를 양념에 재울 때 푹 재워야 맛이 드는 것과 같죠. 아, 비유가 확실하네요. 보고서를 보면 보통 자유수면형은 5일에서 14일, 지하흐름형은 2일에서 5일 정도의 체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습지의 크기와 유입되는 물의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죠. 충분히 머물게 하라.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물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샛길로 빠져나가는 단락류 현상을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락류요?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길이 대 폭 비율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보통 습지의 길이는 폭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길게 설계합니다. 넓고 얕은 연못보다는 좁고 긴 강처럼 만들어야 물이 전체 공간에 골고루 퍼지면서 모든 정화 시스템을 다 거쳐가게 되는 거죠. 아, 놀이공원의 유수풀처럼 물길을 일부러 길게 만들어서 모든 코스를 다 돌게 만드는 거군요. 수심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똑같은 깊이로 만드는 것보다 얕은 곳, 한 0.1에서 0.3m 정도요. 그리고 중간 깊이, 또 1~2m에 달하는 깊은 못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거죠? 수심이 달라지면 미생물이 사는 환경도 달라져서 다양한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특히 깊은 곳은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물고기들이 추위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 역할도 합니다. 생태계를 위한 배려죠. 설계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와닿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설치 후 방치는 인공습지 실패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하하, 지름길이군요. 네, 살아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원 가꾸듯이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죠. 보고서의 점검표를 보면 매주 유입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반기마다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측정해서 필요하면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 활동 중 하나가 늦가을에 죽은 식물체를 베어서 밖으로 꺼내주는 수확입니다. 아, 그 분리수거. 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식물이 여름 내내 힘들게 저장해둔 질소와 인이 다시 물속으로 녹아나와 도라미타불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원리와 설계 기법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교훈을 줬을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나온 몇 가지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인 시화호 인공습지 사례를 보죠.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효율이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요? 원인을 분석해보니 바로 단락류 때문이었어요. 습지가 너무 넓고 평탄하다 보니까 물이 전체로 퍼지지 않고 가장 흐르기 쉬운 특정 경로로만 새끼를 찾아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 대부분의 습지 공간은 정화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었던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등산할 때 가장 쉬운 길부터 찾게 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였군요. 그래서 그 똑똑한 물을 어떻게 길들였나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습지 내부에 지그재그 형태로 흙으로 된 제방, 즉 물흐름 유도시설을 설치해서 물길을 강제로 구불구불하게 길게 늘려버린 거죠. 미로처럼요? 네, 맞습니다. 마치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이렇게 물이 식생과 접촉하는 시간을 억지로 늘려주니까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최대 37%까지 다시 향상됐습니다.
대규모 습지일수록 물의 흐름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안천 생태습지는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성공한 경우라고요. 네, 경안천은 다단계 처리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가장 먼저 침강지에서 큰 덩어리들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 얕은 습지와 깊은 습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생태 여과지를 통과하게 만들었죠. 단계별로 임무를 다르게 줬군요. 그렇습니다. 각 단계별로 물리적 침전, 유기물 분해, 질산화, 탈질 등 특화된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마치 잘 짜인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각 공정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정화 효율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죠. 해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카타 습지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요. 아카타 습지는 도시하수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도 아주 유명한 인공습지의 성공 신화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인공습지는 결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구적이지 않다. 네, 수십 년이 지나자 식물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고 바닥에는 유기물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서 정작 물이 흘러가며 정화되어야 할 공간, 즉 유효 최적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시스템이 늙고 비대해진 거죠. 와, 성공 신화에도 유통기한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대대적인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묵은 식생을 걷어내고 쌓인 퇴적물을 파내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서 습지를 젊었을 때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죠. 이는 인공습지가 한번 만들면 끝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나이를 먹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인공습지라는 살아있는 기계의 속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성공적인 인공습지는 자연을 어설프게 흉내낸 정원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한 공학기술과 살아있는 시스템을 꾸준히 돌보는 유지관리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는 미래의 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미래의 과제요? 인공습지는 물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블루카본 저장고입니다.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소를 저장하는 동시에 다른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인공습지의 설계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탄소는 최대한 많이 저장하면서 메탄 배출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그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복잡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면서 이 보고서는 끝을 맺습니다.